만약 여러분의 결혼 상대를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말조차 통하지 않는 타국의 왕세자라면요. 쇼와 천황의 유력한 신부감이자 일본 황실의 일원이었던 14세 소녀 마사코.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피서지에서 신문을 펼쳤다가 자신의 얼굴 옆에 나란히 실린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결정된 정략 결혼이었죠. 하지만 이건 몰아치는 운명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방문한 남편의 나라 한국에서 생후 7개월 된 첫째 아들이 의문의 독살설과 함께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옵니다. 전후에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국적마저 빼앗기는 비극의 연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녀는 내 뼈를 묻을 조국은 한국이라며 온몸을 바쳤을까요? 오늘 우리는 일본 황족으로 태어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비가 된 여성이자 수많은 비극 속에서도 한일 양국의 가교가 되기를 선택한 의민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의 발자취를 추적해 봅니다. 1901년 11월 4일 일본 황실의 유서 깊은 반개 왕족인 나시모토 노미야 가문에서 장녀 마사코가 태어났습니다. 명문가 중에 명문가에서 자란 그녀는 단순히 온실 속의 가녀린 화초가 아니었는데요. 왕실 전용 교육기관인 가쿠슈인에선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승마와 테니스를 즐기며 누구에게나 기품 있게 다가가는 총명한 소녀였습니다. 궁중 안팎에서는 동갑내기였던 황태자 히로히토의 신부감으로 그녀의 이름을 가장 먼저 거론했죠. 하지만 황실 내부에 보이지 않는 암투는 마사코의 앞길을 순탄히 열어주지 않았는데요. 일부 세력은 어이를 동원해 그녀에게 불임 가능성이 있다는 석연치 않은 진단을 내렸고 딸만 둘을 낳은 가문의 내력을 문제 삼아 흠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를 이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딸 부잣집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결국 황태자비로 최종 결정된 건 마사코의 사촌이자 훗날의 고준 황후인 쿠니노미야 나가코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1916년 8월 3일 도쿄 아사히 신문을 통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과 훗날 이방자 여사가 되는 소녀 마사코의 약혼 사실이 보도되었죠. 이와 관련해 이방자 여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훨씬 후의 안일이지만 내 결혼은 일본의 군벌들이 정한 일이었다. 나는 아이를 못 낳을 체질이라 하여 선일 융화의 미명 아래 이은 전하의 배필로 정했다 한다.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조선 왕가에 보내 조선 왕가의 손을 끊어놓자는 속셈이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자 나의 불임설을 주장했던 전이 3명이 모두 처형당했다고 한다. 한편 영친왕은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고종 황제가 일본의 강압으로 퇴위하자 유학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정치적 볼모가 되어 10살에 일본으로 보내졌는데요. 초기에는 메이지 천황의 각별한 관심 속에 일본 황족들과 함께 학업하며 특별한 예우를 받았지만 1910년 대한제국의 총리 대신 이완용과 훗날 초대 조선 총독이 되는 데라우치 마사타케에 의해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대한제국 황실은 왕공족이라는 새로운 신분 아래 이왕가로 재편되었고 영친왕 이은 역시 황태자에서 왕세자로 격하되어 일본 제국 체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다만 일본 황족들이 국내성으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았던 것과 달리 영친왕은 조선의 옛 왕가 재산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달받을 수 있었기에 이러한 여유는 때때로 일부 일본 황족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훗날 공개된 이방자 여사의 어머니 이츠코비의 일기에 따르면 나시모토 노미야 가문에는 마사코와 노리코 두 자매만 있었고 당시 황족 제도를 규정하던 법률인 황실 전범에 따르면 군가의 양자 상속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비록 딸이 일본의 황후는 되지 못하더라도 풍족한 재산과 높은 신분을 보장받고 있던 이왕가와 혼인을 맺는다면 황족에 준하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기에는 나시모토 노미야 가문이 먼저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통해 이왕가 측에 비공식적으로 혼담을 전달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이왕가가 청혼하고 천황의 뜻에 따라 수락하는 형식으로 꾸며졌다는 조율 과정까지 기록되어 있어 일본에서는 해당 내용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인데요.
만약 기록이 사실이라면 가문의 이해관계와 군부의 의도가 맞물린 이 혼사는 식민지 통치 당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한 황실전범에 따르면 황족 여인은 오직 일본 황족이나 귀족에게만 출가한다는 엄격한 조항 때문에 두 사람은 절대 부부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황실회의를 소집해 조선 왕족의 결혼은 일본 동족 또는 화족에 한한다고 법률을 개정해버리기까지 하죠. 하지만 어느 쪽의 시선으로 바라보든 얽히고 설킨 각본 속에서 정작 삶을 함께 살아내야 할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선택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된 이 가혹한 정략 결혼은 1919년 1월 25일로 예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예식 4일 전인 1월 21일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붕어 소식이 전해집니다. 평소 즐기던 야참인 식혜를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복통으로 순식간에 절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일까지 너무나도 건강했고 시신에서 독극물인 비소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 관찰되어 독살설이 퍼지게 되죠. 심지어 이방자 여사조차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마침내 궁중 전위인 안모 씨가 일본 정부 관리로부터 뇌물과 협박을 받고 고종 황제를 독살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이 정치고 권력이고 인간이 해야 하는 짓인가? 내 자신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느껴야 하는 황송함과 죄책감, 그리고 가슴을 조이는 듯한 괴로움에 나는 울 수밖에 없었다. 고종 황제의 붕어로 결혼은 1년이나 연기되었고 그 사이 두 사람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영친왕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낙선제 뜰에서 가져온 조약돌을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남편에게 따뜻한 정과 사랑을 주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하죠. 이후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풍습과 궁중 의례를 열심히 익혔고 결혼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한국어로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20년 4월 28일 마침내 거행된 결혼식에서 이방자 여사는 이례적으로 일본 궁중 복장이 아닌 새하얀 서양식 드레스를 입었고 영친왕은 일본 육군 중위에 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일간의 파티. 하지만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 펼쳐진 현실은 살얼음판이었는데요. 예식 직전 이 정략 결혼이 조선의 독립을 가로막는 기만이라며 분노한 조선인 청년들이 폭탄을 던지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폭로되었습니다. 또한 부부의 결혼 사진은 일본 언론에 의해 내선일체, 즉 두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는 대대적인 식민지 선전의 도구로 이용되었죠. 누구도 축복하지 않는 결혼, 증오와 의심의 한복판에서 신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극적인 운명의 포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말을 섞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투영할 수 있는 기묘한 유대감이 싹텄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일본의 시를, 남편은 아내에게 조선의 아름다운 문화를 가르쳐주며 소박한 평온을 쌓아갔죠. 시대가 강요한 결혼이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것은 두 고독한 영혼의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결혼 이듬해인 1920년 드디어 부부에게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모함에 휩싸였던 이방자 여사가 임신을 한 것인데요.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영친왕이었지만 이 소식에 손을 덥석 잡으며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하죠. 적국과 망국의 피가 섞인 이 작은 아이야말로 어쩌면 두 나라 사이에 흐르는 거대한 증오의 강을 메워줄 유일한 다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1922년 4월 부부는 생후 7개월 된 아기 진을 품에 안고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는데요. 비록 식민지 치하였지만 민중들은 황태자의 귀환과 아기 원손의 탄생을 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며 뜨겁게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불과 하루 앞둔 5월 8일 멀쩡하던 아기가 갑자기 푸른색 토사물을 쏟아내며 격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비명을 지르며 아기를 품에 안고 흔들었지만 7개월 된 어린 생명은 사흘 만에 어머니의 품에서 차갑게 식어갔죠. 공식 발표는 급성 소화불량이었지만 조선과 일본 양국에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고종 황제의 죽음에 대한 복수라든지 조선 왕실의 순수한 혈통이 일본인의 피로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영친왕 일가의 조선 방문을 원치 않던 세력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온갖 음모론이 횡행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확실한 것은 22의 어린 어머니가 두 조국이 뿜어내는 잔인한 증오 속에서 첫 자식을 잃었다는 사실뿐이었죠. 이후 몇 차례 임신 소식이 있었지만 유산이 반복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고종 황제의 고명딸 덕혜 옹주마저 12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심지어 옹주는 1929년 생모 양귀인이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부터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방자 여사는 직접 옹주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며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조선 왕실을 관리하던 장관 한창수는 옹주와 스시마 번주 가문의 후손인 소 다케유키 백작의 혼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 결혼 이야기부터 서두르는, 더군다나 그 상대가 역시나 일본인이라는 행태에 이방자 여사는 매우 분개하여 화병이 생겼다고 하죠. 하지만 이 증상이 너무나도 끈질기게 지속되는 것 같아 진찰을 받았더니 뜻밖에도 임신 5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10년 만에 차남 이구를 낳으며 부부는 삶의 끈을 다시 이어나가게 됩니다. 1935년엔 영친왕이 일본 육군 제59연대장이 되어 우스노미야 사단으로 전임되자 세 식구는 도쿄 서쪽 교외인 니시하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부대에 조선인 사병이 들어오게 되면 집으로 초대하곤 하는 처음으로 누리는 인간적인 생활에 이때를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 회고하죠. 한편 중일 전쟁을 기점으로 더욱이 예측되지 않는 앞으로의 시국에 영친왕은 조선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시작했고 조선인 기숙사를 짓거나 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는 시점에서도 나름의 모험을 시도합니다만 1945년 8월 15일 조선의 해방으로 부부의 삶은 다시 한번 급변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새롭게 제정된 일본 헌법은 화족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70에서 80%에 달하는 재산세를 부과했고 부부 역시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살던 저택을 참의원 의장 공관에게 세를 놓아 생활하며 아들 굴을 포함한 세 식구는 하인들이 쓰던 뒷채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일본 사회로부턴 완벽하게 단절된 이방인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일본 왕실의 보호 아래 편히 살아온 반역자로 취급받는 남편 옆에서 이방자 여사는 오직 이 가족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한국 귀국 희망을 전달했지만 왕정 복고를 두려워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영친왕이 귀국 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을 염려해 귀국을 포함한 그들의 한국 국적 취득 전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서류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 미야. 이것이 한때 대한제국의 황태자였던 일본 황족 출신의 여왕이었던 이들이 마주한 전후의 성적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정부로부턴 가족이 살고 있는 저택이 한국 국유재산이므로 주일 대표부 건물로 쓰도록 내어놓으라는 훈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건물은 영친왕이 어려서 일본으로 넘어왔던 시절 메이지 천황으로부터 받은 재산이었으므로 부부는 영친왕 개인의 소유라 여겼으며 무엇보다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천황이 내어준 황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산인 만큼 좋은 값을 쳐줄 테니 일본 측에 팔아라는 제시를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쓰겠다는데 어찌 일본에 넘길 수 있겠냐는 판단으로 한국 정부의 대답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유 재산이니 값을 칠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고리대금을 쓰다 보니 저택은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중개인들의 농간 대상이 되어 부부가 건질 수 있었던 건 조그만 집 한 채뿐이었죠. 저택은 끝내 일본 기업의 소유가 되었기에 한국으로부턴 비난이 더욱 거세졌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는데요. 미국 유학 중인 아들 구의 여권 갱신을 한국에서 거부하자 미국 측이 문제 해결에 나섰고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패전 후 국회 승인으로 돈을 사용하던 쇼와 천황이 자신의 용돈 일부를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등
이방자 여사의 친정과 친족들의 도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립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없다는 사실에 수치스러워한 영친왕은 궁핍한 것은 견딜 수 있으나 한때 대한제국의 황태자였던 이가 초라한 모습으로 일본인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싫어 외출을 하지 않는 일상의 연속이었다고 하죠. 이에 하루빨리 조국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에 여러 방면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한국 정부의 냉대는 더욱 차가워질 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유학을 떠난 뒤 7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들 구의 취업 소식이 들려오자 부부는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까지 한국 정부로부터는 끝내 국적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고 결국 일본인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뉴욕 생활. 오랜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인 세 가족은 1년 반 동안 꿈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뉴욕의 높은 물가의 발걸음을 도쿄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시 아들 곁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과 여전히 한일 관계가 얽히고 설킨 도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겹친 탓이었을까요? 귀국을 앞둔 영친왕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운명의 방향이 바뀐 것은 1961년이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영친왕의 용태를 걱정한다는 연락을 전해 온 것이죠. 심지어 이왕가의 병원비와 생활비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합니다. 많은 이들이 박정희 의장의 저의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표했지만 당장의 병원비가 없어 내일이 위태로운 상황에 어떠한 의도이던지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우선 잡아야 했던 이방자 여사로선 너무나도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11월 12일에는 박정희 의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도중 잠시 도쿄에 들러 병상을 찾았는데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덕혜 옹주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덕혜 옹주가 누굽니까? 실제로 박정희 의장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방자 여사가 아니었으면 세상에서 망각되었을지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소 다케유키 백작과 결혼했던 덕혜 옹주는 일본의 패전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영친왕은 의사표현이 어려웠던 옹주의 후견인이 되어 그녀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부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덕혜 옹주의 입원비까지 부담하며 간호하였고 남편이 쓰러진 지금까지도 이방자 여사는 영친왕의 뜻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정권이 바뀌어 조국이 손을 내민 이상 남편보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덕혜 옹주의 귀국이 우선이라 판단하였다고 회고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옹주는 어릴 적 유모를 만나 벽만 바라보고 반생을 지낸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랍게 회복하여 한글로 영친왕에게 문안 편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내 발로 조국의 땅을 밟고 싶다던 바램과 무색하게 영친왕의 병화는 악화일로를 달렸고 결국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환국하게 됩니다. 비록 조국의 향수를 달래던 조약돌이 있는 낙선제는 아니었지만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산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등 고향에 돌아왔다는 실감을 할 때도 있었죠. 이런 영친왕 옆에서 이방자 여사는 언젠가 조선 땅에 뼈를 묻을 각오로 출가했고 이미 환갑을 넘은 나이지만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을 보니 낯선 것 투성이인 한국에서 혼자 이어나가야 할 생활에 마음이 어지러웠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1970년 5월 1일 영친왕은 타계하였고 장례 행렬을 따르는 수많은 인파들과 학생들을 보며 끝없이 되뇌이는데요. 전하, 한국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편히 쉬세요. 사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국가에서 내어준 거처, 낙선제에서 시작했지만 이왕가의 모든 재산은 이미 한국 정부에 환수된 상태였으므로 이방자 여사에게 남은 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영친왕이 꿈꾸며 추진하였던 장학사업과 유경사업을 반드시 이어나가야겠다고 다짐하여 한국으로 왔기에 정치와 상관없이 보람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박정희 대통령께 부탁한 상황이었죠. 그 시작이 구 황실이 설립했던 학교 중 하나인 숙명여대 운영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일본인이 한국 황실이 세운 학교에 발을 들여놓냐는 데모가 일어나는데요. 영친왕과 결혼하여 50년간 한국인이라 생각하며 살아왔고 남편의 염원이었던 유경사업의 뜻을 이으려 한 본인에게
일본인이니 물러가라는 구호가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 의존할 생각을 버리고 1966년 자행회를 설립하여 소외되고 버림받은 아동을 위한 일을 시작합니다. 두 조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버려진 채 평생을 휘둘리기만 하였는데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점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버려진 자들이었다는 아이러니. 당시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한 60년대였기에 원생은 금방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이방자 여사는 이미 덕혜 옹주를 포함한 대한제국 구황실의 가족들과 노쇠한 상공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운영 자금은 늘 턱없이 부족했기에 대한제국 구황실의 마지막 황태잡이었던 그녀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작업복을 입고 뜨거운 가마 앞으로 갔습니다. 일본 친정 가문에서 취미로 배웠던 칠보 공예 기술을 꺼내든 것인데요. 시력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는 노구의 몸으로 그녀는 가마의 열기를 견디며 칠보 유약을 바르고 불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을 들고 다시 일본과 미국을 돌며 자선 바자회를 열었죠. 왜 일본의 공주가 한국의 장애인들을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가?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손이 부르트도록 공예품을 만들고 장애 아동들의 일상을 직접 돌보는 그녀의 진심 앞에서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며 그녀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4월 30일 창덕궁 낙선제에서 이방자 여사는 87년의 격동 같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구황실장으로 엄수되었고 수많은 추모객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개의 조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낳아준 조국이고 또 하나는 내 뼈를 묻을 조국입니다. 사실 이황가와 결혼했던 다른 일본 화족처럼 일본의 패전 후 이방자 여사 역시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침묵 속에서 고독해하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일본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경류에 휩쓸려 처다들마저 잃어버린 땅에서 오히려 그 나라의 가장 소외된 이들을 품어 안았던 그녀의 삶을 단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폄하할 수 있을까요? 또한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격변과 경제적 빈곤의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민초들에 비하면 누구보다 풍족했던 그녀의 삶이 과연 슬픔과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지만 증오를 증오로 갚지 않고 사랑과 헌신으로 두 조국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으려 한 마음은 가진 자로 태어났기에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시대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방자 여사가 남긴 사랑의 등불은 그녀가 세운 많은 복지시설과 특수교육기관 속에서 지금도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